어제였죠.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에 달하는 이후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이렇게 이후환 화백의 작품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얘기 법조팀의 좌영길 차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새롭게 공개된 이 화면, 그러니까 이후환 화백의 그림 석점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좌영길 차장. 이 그림이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이제 유무죄를 가르는 성패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후환 화백의 추상화입니다. 예.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 4천만 원을 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여사 오빠 집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하려다가 공천을 못 받았고 이후에 국정원장 특보로 발탁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김상민 검사는 공안 수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인사가 굉장히 좀 뜬금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검은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된 것이고 예. 공직 임명은 그 대가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관매직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본 건데 예. 법원은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근데 저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후환 화백의 작품도 그 작품이지만 저 작품이 걸려있던 곳이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의 오빠 집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산 거는 김상민 전 검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오빠가 실제로 산 거다. 예. 평소 신분이 있던 김상민 전 검사는 구입만 대신 해줬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재판부에 사진 3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소한 5개월 이상은 김건희 여사 오빠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준 거라면 왜 그림이 오빠 집에 걸려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 화백의 작품이 이후환 화백의 작품이 왜 김건희 여사 오빠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뭐 다소 의심스럽긴 하더라도 뭐 법적인 부분에서 재판부는 이거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그러니까 뇌물 성격이다라고 특검이 증명한 건 실패한 거잖아요. 재판부 판단은. 네, 일단 어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입증 실패라는 성적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그림을 준 게 유죄가 되려면 예. 2가지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인사청탁 대가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 청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 돈으로 그림을 샀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하지만 특검은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재판부도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예. 불상의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의 방법, 그러니까 예. 특검도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의심이 가더라도 그러게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후환 화백. 그 사실 진품이냐 가품이냐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네, 우선 이 그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4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 측은 이 그림이 실제로는 가짜였다. 알고 보니 100만 원 정도의 가치도 없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김영란법 위반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위작을 샀다 이런 주장을 펴는 상황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이 그림은 2곳의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한 곳은 진품, 다른 곳은 위작이다 이렇게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예. 이렇게 엇갈리자 재판부가 국과수의 확인 요청까지 했지만 국과수도 감정 불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작품이 진짜냐 아니냐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안 된 이상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얼마짜리냐 예. 판단을 할 필요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 어제 저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팀이 핵심 공소 사실을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가 주장 무죄, 뭐 김혜성 씨 무죄, 윤영호 전 본부장 공소 기각,
특검의 능력 부족 이런 질타 목소리는 이번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모두 선고가 난 건 아니지만요. 예. 사건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예. 한 12건 중에서 무죄가 4건, 그리고 공소기간이 한 3건 정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된 비중이 예. 50%를 넘은 겁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 무죄율이 1%가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특검은 지금 50%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물론 이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사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예. 무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통계에서는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특검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굉장히 다수의 재판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총 4개 재판부, 그러니까 12명의 판사들이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치적 원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특정 재판부가 편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수사 범위를 너무 무리하게 넓혔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은 건데 네. 성적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게 굉장히 큰 수사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굵직한 사건에만 집중을 해도 수사가 잘 될까 말까인데 너무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력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렇죠. 의혹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결국 이 사건을 2심, 3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큰 게이트라고 평가를 받았던 명태균 사건을 유죄로 바꿀 수 있느냐. 이 과정이 특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김건희 특검 포함해서 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다 합쳐서 또 종합 특검, 2차 종합 특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수사는 정말 잘 될 수 있을지 여러 우려 걱정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2차 특검 얘기까지 잠깐 해봤고 좌영길 차장과 함께 이 작품 석점이 주는 의미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오해가 있는데 재판 종결을 지연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월에 법관 정기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선고 시기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입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협조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약 15만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 그리고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판결을 최대한 미루려면 사실 전부 부동의를 하면 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근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2차, 3차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받음으로써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1월 7일 오후 이후 절차의 본질은 서중조사입니다. 서중조사는 증거조사로 검찰 측에서 증거를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 측 반박 및 증거 낭독, 요지 고지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또 이후에 있을 최종 변론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검찰 논고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증거조사는 쟁점 정리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증거조사 이후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11월 26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서중 절차에서 서중조사와 법리 의견을 종합한 종합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하셨고 당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원칙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재확인하고 변호인도 재판부의 의사를 확인해서 수용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동안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해 왔습니다. 형사 절차의 핵심은 증인신문, 그중에서도 특히 반대신문인데, 그리고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증거가 아닌 것이 원칙인데, 직접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칙 제도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증거에는 약 600명 이상의 진술인이 있어 매일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3년 이상 걸릴 것을 증거 동의로 인해 8개월 만에 종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합 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피고인과 직접 관련 있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에도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소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자극적 증인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결백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내란몰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치 사건의 형사 사건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특검은 당시 검찰은 병행 심리를 주장하면서도 각 사건에서 동일한 증인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하여 중복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증언하게 된 증인을 상대로 번복 증언 취득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검은 불필요한 중복 증거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동일한 조서, 증거를 10회 가까이 중복 제출한 경우도 있었고, 공판 진행 중 추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종합적 이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증인신문 직전에 해당 증인의 진술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보도, 나무위키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 상당 부분이 지금은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사실 수사기관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가짜 뉴스들이 증거에 혼입되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자체는 증거에서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함으로써 그 가짜 뉴스 내용들이 조서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특검은 증거 목록의 정리를 포기했습니다. 중복 증거, 언론 보도의 일부만 철회하고 증거 목록 정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특검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계엄 선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특검 스스로 계엄 자체는 내란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계엄 선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신문입니다. 내란죄의 특성이라는 사전의 치밀한 준비 또는 계획, 유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시간순 질문에 따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 계획이 없었음을 입증했고, 특히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은 연말이자 인사 직후였는데 당일 음주자가 많았던 등의 사정을 입증해서 사전 준비, 계획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스스로 군사비밀이라고 주장해 조서에는 비닉 처리했던 사항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서에는 부대명, 부서명, 그리고 군 경력 전체를 비닉 처리하고서는 증인신문에서는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증인신문을 할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당시까지는 소속과 업무를 파악할 수 없었고, 부대명, 부서명 등이 비닉 처리된 증거 기록으로는 어느 쟁점과 관련된 진술인지 파악할 수도 없어서 증거 인부도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부 지연을 유도하고 증거 기록의 파악을 방해한 것으로서 방어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특검은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 제주신문, 반복신문을 감행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은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주신문에 대해서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하는 것을 제주신문이라고 하면서 제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즉 유도신문은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특검의 주신문, 제주신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특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법에 반하는 질문, 그러니까 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하냐, 계엄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냐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양심 추지 금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질문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등 증인신문의 본질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생각을 묻는 질문을 감행했습니다. 또 특검은 변론 종결 직전에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을 위주로 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 등을 대거 추가했고, 특검 신문 사항과 대조해 보면 노상원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 심지어 여인영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에 이미 변경 공소 사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루어지는 서증조사 직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종결 절차를 지연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로서는 변경 공소 사실 분석에만 장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변경 공소 사실은 120페이지에 이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경 공소사실 분석하는데 이틀 이상이 걸렸습니다. 분석해보니 노상원 수첩 이외에도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 사항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월 9일에는 특검이 변호인이 내용 부인했던 조서들을 탄핵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탄핵 증거 조사를 위한 추가 기일이 불가피하고 이미 특검 측 서증조사 기일은 종료했으므로 실기한 증거 제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변론 종결을 위해 탄핵 증거 신청은 기각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열흘 뒤면 이제 활동이 끝나는데요.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습니다. 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는 신병 확보에 대부분 실패하면서 이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10건. 하지만 오늘까지 발부된 건 단 한 건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이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90%에 이르는 최상병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20%대인 일반 사건 영장 기각률의 4배 수준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르면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피의자 신병 확보에 대거 실패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3특검이 있는데 그중에 최상병 특검팀이 오늘 주요 이제 수사해온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리를 일단 좀 해보죠.
네, 특검 수사 줄기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수사했고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여부가 두 번째. 또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그 VIP 경로는 지금 확인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검찰은, 특검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발표에서 최대 성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의혹으로만 남아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사고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여기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김용현 경호실장을 뺀 회의 참석자 5명이 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참석자들이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냐 이 부분이 두 번째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특검은요,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걸 시작으로 단계별로 수사 외압이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회의 자리에서 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과 다음 재조사에 들어간 국방부 검찰단까지 연락이 이어졌고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고리는 나왔다는 건데 규명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은 향후에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총 10건인데 9건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각된 5건이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이요. 왜 대통령의 경로라고 왜 수사 외압을 행사했겠느냐 그 동기 관련된 부분인데 저 구명 로비 이 부분은 아예 빠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구명 로비 의혹이 사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근거 중에 하나였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씨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이종호라는 인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맡은 사람인데요. 이 특검은 로비 실체 규명을 위해서 수차례 압수수색도 했고 그 결과 김 여사 비화폰도 확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이 경로는 했지만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외압을 했겠냐? 이건 뭐라고 설명합니까, 특검은? 네, 오늘 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동기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명확한 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목적이 뭐든 간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그 자체로 직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3특검 중에 최상병 특검은 이제 수사가 끝난 거예요? 네, 수사 기간은 딱 일주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게 범인 도피가 되느냐는 의혹이 남았고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도 다음 주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4일에 임 전 사단장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실제 임 전 사단장 책임이 있는지 이 재판에서 밝혀집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오늘 기소된 12명에 대한 형사 책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유지훈 기자였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공식 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3특검 중 가장 먼저 끝난 건데요. 이 끝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언론 앞에 선 이명현 특별검사 밝히지 못한 이유로 법원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최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약 180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고 300여 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했습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도 430건 이상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에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뿐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특검은 참고인들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장한, 한기붕이 특검의 소환 자세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례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을 기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됐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 특검은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로 수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재판 업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정인입니다.